결론은 똑같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하루를 살으라고요. 하루하루 의미 없이 지나가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인생에 뭐가 있나요? 장년층, 중년층의 시민들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괜찮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남은 삶이 꼭 그러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나요? 다시 태어나서 사는 건 안 되지만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보는 거는 가능하니까. 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최선이었고 가장 행복했다면 그냥 살고요. 괜찮긴 했는데 최상은 아니었어. 이러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줘보고요. 지금까지는 좀 엉망이었어. 그럼 확 바꿔야 돼요. 지금이 제일 젊은 때거든요. 누구나. 보통 우리 늙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가 제일 젊은 때예요. 남은 삶에서는. 우리 누구에게나 남아있는 전체의 삶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젊을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 시작하려면 지금 시작하는 게 맞죠. 정답은 없지만 각자가 이미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꾸는 삶도 가능하고요. 조금 고치는 삶도 가능하고요. 그대로 가는 인생도 괜찮다고 봐요. 그 생각을 해봐야죠. 괜찮았나? 내 인생? 괜찮았으면 어느 정도 괜찮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일어나면 그걸 하는 거죠. 20살 청년한테 인생이 짧아요. 부질 없어요. 덧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책에도 썼고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20대를 맞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고요. 50세가 된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더 짧아요. 더 부질 없어요. 더 덧없어요. 그러니까 그대에게 남아있는 별로 길지 않은 이 시간이 정말 그만큼 더 귀한 거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하루를 살으라고요. 하루하루 의미 없이 지나가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인생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든 삶은 구체적이죠. 그 사람만의 것이고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없죠. 이제 한 45년을 살고 나서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뭐 그게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제일 행복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도 괜찮은 인생이었어. 다음에 또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다음에 또 태어난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음에 또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려고 하면 다르게 살고 싶어요. 이번 생에 산 것과 다르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방식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살았던 인생이 안 좋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산다면 다른 삶도 있는 거니까 다르게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산 것도 하나의 인생이었어. 그렇게 산 것도 나쁘진 않았어. 그 정도예요. 그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이 주어지고 뭐 어떤 거는 자의반 타의반 엮여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하나의 인생이 가는 건데 지금은 그냥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죠.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런 삶보다는 무엇을 더 이룬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좋은데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어떤 것, 사람들 많이 새로 사귀고 이런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라든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알았어.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내가 살면서 알아왔던 사람들 중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만나도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책을 읽더라도 이 책을 읽어서 뭘 해야지, 뭘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재밌군, 비슷한 책을 또 읽어볼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욱더 사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당 기간 공적인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사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생긴 것 같아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할 이유가 별로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통신대학교는 우리 세대에는 학위 취득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고 그런 역할을 했죠. 산업화 시대에 이 방송통신대학.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를 가만히 보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시민들이 평생교육기회 공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다 할 수 있죠. 역할이 변해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평생교육기관으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얼마든지 혼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낼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대단히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 역할이 큰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입학시험 쳐서 학생 뽑고 뭐 졸업하면 동창회 만들고 뭐 이제 앞으로 한 세대 지나면 저는 끝날이라고 봐요. 예,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냐 하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했던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랩걸이라고 호프자른이라는 그 노르웨이계 미국 여성 과학자가 쓴 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되게 감동적인 사연이 나와요. 그 엄마가 대학을 갔는데 그 옛날에 넉넉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알바를. 근데 실험실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애들, 집이 넉넉한 남자애들이 다 밤새도록 실험실에 붙어 있는 동안 이 홉사른의 어머니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학업을 포기를 하고 결혼을 하고 저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홉사른이 어렸을 때 방송통신대학에 등록을 해서 영문학을 공부를 합니다. 엄마가. 저자가 어릴 때 이 저자는 식물학자인데 어릴 때 엄마 옆에서 엄마가 읽는 책을 같이 읽고 엄마가 듣는 방송을 같이 듣고 엄마가 과제하는 걸 옆에서 같이 하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방송통신대학 영문학과를 엄마랑 같이 출석을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프자른이라는 그 식물학자가 어째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능력을 가지게 됐을까 이렇게 보면 어릴 때 그 엄마와 함께 그 들었던 이 방송통신대학의 그 영문학 강의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운다는 것은 어디에서 배우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리고 이 배움은 어릴 때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 하드웨어가 퇴화한다는 거고요. 그런 우리의 지적인 작업 과정의 그런 퀄리티, 품질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내가 좀 어리석어질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어리석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적인 퇴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데이터뿐이에요, 데이터. 지금 챗GPT 때문에 막 시끄러운데 인공지능도 하드웨어나 그 알고리즘이 똑같아도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걔가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같은 과제를 더 잘 해내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더 나은 대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인공지능과 천연지능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공지능이 천연지능인 우리의 두뇌를 흉내내서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뇌도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능이 더 이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들어갈수록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책이라는 것이 이제 큰 간접 경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이론을 배우고 새로운 질문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독서나 공부를 통해서 계속 내 뇌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니까요. 이거 말고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적, 정서적 퇴화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저는 별로 없다. 그게 뭐 의학자들이 뭘 발명해가지고 노화를 늦추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냥 혼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공부지만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등하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평소에도 유튜브 궁금하면 과학 유튜브 찾아보고 뭐 인문학 유튜브 강의는 찾아보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안내를 해주니까 방송통신대학의 어느 학과에 내가 등록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워보는 거예요. 그런 것만큼 이 중년 노년기에 지적 정서적 긴장 상태 내지 선명함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흔치는 않죠. 아주 좋은 그런 대처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미 박사인데 또 어느 학과에 등록해가지고 뭐 배우더라고요. 이 방송통신대학. 어떤 사람들은 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뭘 자꾸 배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그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감으로써 적어도 지적인 면에서는, 정서적인 면에서는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령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고령을 맞이하는 그런 활동으로 임하는 건 없다. 뭐 파고동원에서 장기 두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예, 그거는 뭐 가끔 나가서 파고동원에서 바둑 두거나 장기 두는 건 좋죠. 그렇지만 매일 거기에 나가서 장기 바둑만 두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